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 이제 제가 최근까지도 뭐 창업이나 가차샵 창업, 소품샵 창업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잖아요. 그때까지 제가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되게 무난한 진짜 중산층의 표본처럼 저는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역할을 해준 거는 이제 저희 부모님의 역할도 좀 컸고 되게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뭐 금수저냐 이건 아니고 그래도 다행히 대학교 때까지는 이제 학자금 대출 같은 거 없이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버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런 걸 지원을 해주셨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부터는 너의 길은 너가 개척해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사회에 나오게 됐죠. 이제 또 그때부터 제가 남자친구, 지금 남편, 지금 그때 얘 구남친 그때부터 사귀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20년이 됐거든요, 만난 지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 하고 하면서 또 남편도 저한테 큰 영향을 끼치게 됐죠. 남편은 오히려 연애 초반 때 제가 되게 철없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으면서 이제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교 다니면서 막 이렇게 애가 막 돈 생기면 흥청망청 쓰니까. 근데 또 저희 남편은 굉장히 구두쇠고 돈을 굉장히 잘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애 초반에 사회 초년생 때는 좀 많이 부딪히기도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월급이 생기면 좀 나를 위해서 쓰자라는 주의였고, 남편은 그래도 아껴야 된다. 뭐 약간 좀 그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같이 살아온 세월이 한 20년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맞춰졌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둘 다 사회 초년생 때 좀 직장을 힘들게 다녔어요. 왜냐하면 둘 다 영상 쪽 일을 했었으니까. 부산에서 졸업을 해서는 부산에서는 그 영상 관련 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래도 좀 실력이 되게 좋아서 좋은 회사를 잘 갔고 또 좋은 사수를 만나고 실력이 팍팍팍 올라갔는데, 저는 그에 대비해서 그렇게 실력이 좋지도 않고 좀 작은 회사를 계속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도 그때 뭐 제가 받았던 게 뭐 한 150만 원? 거기서 이제 또 월세도 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도 또 하죠. 뭐 이제 먹는 거 식비 같은 것도 들고 뭐 이제 모든 생필품들 다 제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사실상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도 저금을 열심히 했어. 저금 열심히 하고 저는 좀 흥청망청 쓰는 타입이었거든요. 남편이 살았던 집은 혹시 여러분 그런 집 아세요? 이렇게 벽면에 문이 이렇게 바로 달려서 문을 열면 바로 방이 나오는 그런 원룸, 그런 집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처음에 이제 집에서 원조를 해주는 게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싼 금액, 월세 싼 금액의 집은 이제 그런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또 밝은 대로변이 아니고 굉장히 그 건대의 거의 끝, 그 건대 무슨 다리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리의 끝에 나오는 그런 진짜 구석진 골목의 끝에 있는 그런 집에 남편이 처음 살았었어요. 돈도 없고 이불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그때 아직 월급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설치를 하면 지원금 같은 걸 주잖아요. 그때 9만 원인가를 받았었대요. 그래서 이제 혹독한 서울 생활을 견디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9만 원으로. 저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서울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서울을 갔었는데, 이제 저도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35만 원인가? 한 40만 원인가 정도 되는 반지하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부엌이 있고 이제 방이 큰 반지하니까 방은 좀 되게 넓었거든요. 한 10평 정도 되는 방이 있고, 화장실은 그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을 그 방에서 또 올라가야지 나오는 그 화장실이 있었어요. 지방 살다가 서울 올라와서 드라마처럼 남편은 그 벽에 붙은 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저는 반지하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둘 다 근데 이제 지역은 같은 건대였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첫 직장이 좀 괜찮았었어요. TV CF에 들어가는 이제 3D 영상 같은 걸 막 만들었었고, 포트폴리오도 되게 좋게 쌓이고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직을 이제 하고 이렇게 했었고, 저는 좀 작은 프로덕션을 다녔었는데 야근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심할 때는 집에 들어간 게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 될 정도로 거의 매일 풀 야근, 그리고 이제 아예 그 회사 내부에 잠을 잘 수 있게 그렇게 침대 같은 이제 뭐 에어매트랑 이런 게 다 있었고,
회사 앞에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씻고 오고 막 이랬었어. 그때 월급이 자주 밀리는 거예요. 사장님의 마음도 이해가 돼.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해보니까 근데 월세가 밀릴지언정 지금 월급은 제가 절대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시간을 공들여서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하는 건데 돈을 벌려고 그걸 돈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저 역시도 그때 월세도 내야 되죠. 뭐 카드를 그땐 거의 쓰지 않았지만 어쨌든 카드값 뭐 인터넷 뭐 이런 비용 공과금도 다 나가죠. 월급이 그 작은 한 190만 원 정도 되는 그 월급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언니들이 많았거든요. 저한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너가 가서 사장님한테 월급 얼마 언제 주는지 물어봐라. 그럼 이제 사장님은 또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뭐 아니 내가 안 줄 것 같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제 거래처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이분도 우리한테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좀 안정적인 회사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조금 일찍. 남편 31에 결혼했고 제가 28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우리 계속 사귈 거고 우리 같이 이렇게 있을 건데 그냥 우리 결혼할까? 해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함과 동시에 월세라는 게 없어졌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재테크랑 관련된 얘기인데 연애를 하는 것보다 결혼을 하면 돈이 좀 빨리 모이더라고요. 왜냐면 데이트비가 좀 덜 나가죠. 그리고 이제 월세 뭐 이런 것도 또 안 나가죠. 또 둘이 같이 있으니까 또 집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고 하니까 또 남편이 엄청난 구두쇠라고 그랬잖아요. 짠돌이여가지고 남편은 이제 좀 가급적이면 싼 거. 뭐 제일 싼 거. 그리고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고 좀 이런 주의였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돈이 모이는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둘 다 서울에서 일을 하지만 둘 다 고향이 부산이니까 결혼식은 부산에서 해야 돼서 뭐 그런 스드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하려면 식장이랑 연계된 부산에서 이제 그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KTX를 타고 또 부산을 또 내려가고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저희는 식장을 먼저 예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드레스도 그냥 식장에서 할 수 있는 그 드레스 중에 하나를 골랐고 뭐 메이크업도 식장에서 그냥 해주는 거. 웨딩 촬영을 저희가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그냥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대신 뭘 했냐면 2013년도였는데 제가 그때 알리에서 그 웨딩 드레스를 3벌을 샀어요. 그 드레스를 챙겨가지고 방화도에 있는 펜션을 하나 예약을 해서 저희 둘이 그냥 디카로 사진 찍고 뭐 저희가 원래 영상 만들고 디자인 하던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그냥 다 여기 팔도 깎고 얼굴 깎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웨딩 앨범을 만들어서 액자 만들어서 이제 부모님 드리고 저희는 이제 그 웨딩 앨범을 대신 했죠. 전 나름 재밌었어요.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그런 걸 돈을 많이 세이브를 했죠. 신혼집을 막 구하러 다닐 때 저희가 이제 예산이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가 빌라를 새로 지어서 이제 첫 입주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거기가 5층 정도 됐었는데 막 원룸 막 바퀴벌레 나오고 반지하 막 그 돈벌레 나오고 막 이런 데 살다가 막 3룸을 보여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좀 깎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1,000만 원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빌라를 지은 용도가 약간 그런 뭐 미혼모나 그런 독거노인한테 정부에서 싸게 이제 임대를 해주는 그 용도로 팔려고 계약을 한 그 빌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1년 정도 여유가 있어서 1년간만 살 사람을 입주를 시킨 거예요. 집주인은 뭐 지금 1,000만 원 받든 2,000만 원 받든 뭐 큰 차이가 없다고 1,000만 원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전세로 거기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3룸을. 거기서 한 1년 정도 보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빌라를 사는 게 굉장히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 막 빌라 사기 이런 거 훨씬 전의 얘기인데 아파트 가는 것보다 훨씬 작은 돈으로 새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런 붐이 막 일고 또 남편이 그런 뭐 내 집 만들기 빌라 뭐 이런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얘가 완전 거기에 막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아파트가 훨씬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관리실도 있죠. 뭐 청소 이런 것도 이제 규율이 딱 정해져 있고 한데 빌라는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 제 주변에서도 엄청 많이 말리고 부모님들도 되게 말렸는데 남편이 그냥 완전 거기에 꽂혀가지고 자기는 무조건 빌라를 사야겠다는 거예요. 빌라를 사는 게 맞다.
얘는 이제 남의 말이 지금 안 들리는 상태예요. 그래, 너가 사고 싶으면 그래 사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완전 서울 끝에 있는 구로에 있는 어떤 타운하우스 형식으로 된 그런 빌라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빌라가 되게 괜찮았어요. 그 저희가 또 그 왜 샀냐? 일단은 그 저희가 그때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애완동물을 데리고 전세나 월세를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너무 컸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이사를 많이 다니는 경험을 좀 했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저희가 그때는 빌라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옆에도 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 시세를 알아봤는데 같은 가격이면 그 아파트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었거든요. 그래도 굳이 남편은 아니라고 자기는 꼭 이 빌라를 사야겠다고 새 빌라를 사야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오케이 해서 빌라를 샀어요. 그냥 우리는 직장인들이니까 월급을 따박따박 모아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희가 이제 대출을 좀 무리해서 많이 끼고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기준에서 좀 무리를 한 거예요. 근데 대출이 한 1억 얼마 정도 저희가 대출 받아서 가게 됐었는데 그 남편은 이 빚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빚을 빨리 갚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아기도 없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이제 좀 조건들이 좋은 상태였던 거죠. 30대 초반에. 둘이 월급이 좀 비슷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월급만 가지고 저희가 생활을 다 하고 한 사람의 월급은 무조건 빚을 갚는 데 썼던 거예요. 2, 3년 안에 그 1억을 다 갚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때 집을 구입했을 당시에는 차가 없었고 아기도 없었죠. 고양이 3마리 있었지만 이 차가 있고 없고가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차가 있으면 어디 이제 여행 가는 것도 되게 이제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 유지비, 뭐 보험료 이런 거를 둘째 치고 내가 홍대에만 갈 거를 저기 뭐 양평, 뭐 강원도까지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차 타고 강원도 가는 거랑 내 차를 가지고 강원도 가는 거랑은 쓰는 돈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남편이랑 저랑 차가 없을 때는 코스트코 갈 때도 둘 다 가방 메고 버스 타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광명의 코스트코가 저희가 이제 코스트코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때 광명역도 그 개발이 안 됐을 때였었거든요. 완전 그냥 시골길 이렇게 손 안 흔들면 버스가 안 세워주는 그런 길이 있었을 때인데 버스를 타고 막 둘이 배낭 가방을 둘이 메고 가서 이제 막 사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사고 싶어도 둘 다 이 가방만큼만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차 있으니까 뭐 3박스든 4박스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때는 저희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놀러 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쓰는 돈도 그래서 좀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면허를 따게 되고 차도 중간에 생기고 조금 더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가고 하게 됐었죠. 저희 신혼여행 이후에 해외여행 딱 한 번, 홍콩에 딱 한 번 갔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만난 지 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해외여행이랑 그 홍콩 말고는 홍콩 갔다가 이제 마카오까지 갔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가고 싶지만 뭔가 가서 그 쓰는 돈이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비행기 값도 일단 너무 비싸죠. 그리고 이제 가서 묵는 호텔 비용, 뭐 렌트를 하게 된다면 렌트 비용. 심지어 저는 지금 소품샵을 가차랑 소품샵을 하는데도 저는 일본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여권이 없어요. 유튜브로 수익이 나면 남편이 제가 나 수익 나면 뭐 할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너 혼자 한번 일본 한번 가봐라. 그러면 나 유튜브 수익 나면 나 일본 처음 가볼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일본도 가본 적이 없고 해외여행을 저희 이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집에서 한 3년 조금 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 어쨌든 저희가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 빚을 다 갚고 언제는 이제 그때 들어갔던 그 비용 그대로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한번 다시 이제 이사를 준비를 하게 되면서 그 지역을 떠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바로 옆 동네가 광명이었는데 그 남편 첫 직장 같이 다니던 친구가 광명에 되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사셨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집의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보고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기 막 재개발 이슈가 있고 해가지고 우리랑 막 진짜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인데 남편이 그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똑같이 3억 얼마짜리 집을 샀는데 나올 때는 그 배 이상 몇 배의 차익을 남기고 온 걸 보고 저한테 너 왜
왜 그때 나를 안 말렸어? 그때 내 뺨을 때렸어야지. 왜 그때 아파트 가자고 안 했어? 막 또 이렇게 그때서야 후회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니 내가 그때 아파트 가자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그런 재테크나 이런 부동산에 대한 시야가 좁았던 거죠. 잘 몰랐었던 거죠. 뭐 저 역시도 그렇게 관심 있는 쪽이 아니었고. 근데 그 지인이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보고 저희가 엄청 충격받은 거예요. 남편이 진짜 큰 충격을 받아요. 진짜 부동산이나 뭐 이런 뭐 주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부를 축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때 빵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구로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오래 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서 첫째도 낳고 제가 이제 고양이도 키우고 또 재밌게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바로 밑에 약간 생태 공원 같은 게 있어서 애기들 키우기도 좀 좋았었고 우리 소유의 아파트를 서울권에 샀다라는 이제 또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또 되게 신나게 또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획이 없던 둘째가 생기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확실히 또 학군지에 대한 고민이 또 생겨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지역으로 옮기고 남편 회사 근처 지역으로 좀 옮기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기들을 좀 키우면서 좀 안정적으로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지역을 이제 찾다가 이제 용인으로 저희가 오게 됐죠. 그 다음 집을 찾으러 이제 여기 용인으로 내려왔을 때 저희가 막 분당, 수지, 뭐 기흥 이쪽을 다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약간 또 그때는 복층에 대한 또 로망이 있어가지고 애기들을 막 복층에서 좀 놀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복층을 보여달라고 했었어요. 한 30평대의 꼭대기층 복층 아파트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한 층이 30평인데 이게 복층으로 1, 2층이 되면 이 두 개의 평수를 합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50평, 60평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논리로 저희한테 차라리 그러면 아예 넓은 평수의 집을 보는 게 어떠세요? 2, 30평 말고 4, 50평대의 넓은 집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가 감히 50평대요? 40평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행히 이제 공실인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공실인 50평대 집을 한번 보여주셨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공실이니까 가구가 없으니까 집이 엄청 넓잖아요. 남편이 거기서 또 눈이 한번 팽 돌아간 거예요. 30평짜리 복층도 되게 좋은데 50평짜리 집은 완전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막 욕실도 이렇게 이렇게 약간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런 계단 밟고 올라가야 되고 방들도 다 너무 크고 거실도 되게 크고 그때 저희가 봤던 데가 정자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남편이랑 저랑 약간 시골쥐들이 서울 산경에서 또 충격받은 것처럼 또 막 이렇게 막 우와 되게 좋다 막 이렇게 또 구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약간 또 큰 평수에 꽂힌 거예요. 왜냐면 사실 30평대 집이랑 50평대 집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경기도로 서울을 포기하고 경기도로 내려왔지만 좀 좋은 집에 살아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좀 넓은 평수를 계속 보게 됐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딱 맞는 집을 찾아서 지금 집에 이제 이사를 오게 됐죠. 이 집도 굉장히 고점에 저희가 샀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집을 구했고 이제 이 집에 와서 이제 또 둘째도 낳고 또 제가 회사 그만두고 또 사업도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재미나게 이제 살게 됐죠. 저는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거의 남편과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들고 와서 본의 아니게 이제 열심히 살고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변에 또 이렇게 레버리지를 경험하면서 저렇게 또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 걸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쉬지 않고 둘 다 일을 했다. 둘 다 그 와중에 주변에서는 이제 저희한테 뭐 그런 말도 들었었어요. 막 너네는 그 벌면 다 뭐 하냐? 너네는 왜 차도 안 사냐? 너네는 왜 해외여행도 안 가냐? 너네 그 돈 다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뭐 굳이 뭐 차 필요 없는데 뭐 굳이 뭐 우리는 뭐 해외여행 갈 필요 없는데 뭐 우리는 지금도 행복해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주변에서는 너네도 좀 쓰고 살아. 너네도 좀 이렇게 누리고 살아. 뭐 이런 분들이 아무튼 좀 많이 있었어요. 뭐 저희랑은 이제 좀 그냥 좀 가치관이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집을 살 생각 안 하고 집을 샀지만 그 대출을 갚을 생각 안 하고 막 흥청망청 다 쓰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는 저희가 못했을 것 같아요. 또 저희가 그런 경험이 다 있고 또 대출을 빨리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우리는 해외여행 1년에 무조건 한 번 꼭 가야 돼. 이런 것도 저희는 많이 없었다 보니까
그런 돈이 좀 많이 세이브 되고 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왜 찍냐. 이거는 너무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제 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일단 많이 쌓으신 후에 좀 시드를 마련하신 후에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경험담들을 보고 나도 창업하면 돈 많이 벌겠지? 나도 뭐 이렇게 하면은 주식이랑 코인으로 돈 많이 벌겠지? 뭐 나도 레버리지를 사서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또 나를 갈아 넣어서 내가 돈을 모으는 경험, 내가 이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쌓아가는 경험을 좀 쌓으셔야지 그것들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공짜나 거저는 없는 것 같아요. 뭐든 하나를 이루려면 내가 하나를 포기를 해야 돼요. 이제 일확천금보다는 일단 내가 돈을 모으고 쌓아가는 경험을 먼저 좀 많이 체득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저 역시도 이게 뭐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라 남편이랑 저랑 20년간의 그런 부지런하게 쌓아온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이런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또 이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또 향후 20년을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또 돈을 많이 모아야겠죠. 남들처럼 뭐 내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부동산에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진짜 부를 축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냥 정도 있잖아요. 열심히 한 달을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이 돈을 모아서 또 이 돈을 바탕으로 또 주식도 조금 해보고 부동산도 조금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 일확천금을 얻으면 좋지만 그게 정말 쉬운 길은 아니고 진짜 뭐 한 1%가 될까 말까 한 길이잖아요. 진짜 다른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뭐 점포를 3개, 4개 해가지고 뭐 월에 얼마씩 번다더라 이런 거에 너무 현혹이 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차근차근 모으는 연습, 나의 소비를 좀 줄이는 연습,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말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모아보고 그 시드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불려가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쉽게 되는 일이 없답니다. 자영업도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직장인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참으셔서 또 시드를 많이 모으셔서 또 이렇게 창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시드를 모으면서 행궁에 가게를 이렇게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되었나 이 얘기를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오늘 얘기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점은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길 참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또 힘내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